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선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안에 고립된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고요. 지금도 일부 선관위 직원은 투표소에 고립돼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투표소 봉쇄가 길어지고 있다고요?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위대가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을 봉쇄하기 시작한 지 사흘이 됐습니다. 밤샘 시위가 이어진 탓에 시위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의자를 깔아둔 채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그제밤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위에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시위대는 침묵 시위를 벌이는 등 오늘 아침까지 비교적 조용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표소에 대한 봉쇄가 이어지다 보니 현장 직원들도 함께 고립되고 있는데요. 어젯밤 8시 반쯤에는 투표소에 고립돼 있던 구청 직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현재는 상당수 직원이 밖으로 빠져나와 선관위 직원 2명만이 투표소 안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6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또 6개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 관계자 13명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선거관리와 감독 소홀에 대해 선관위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단 경찰은 이 중 일부 고발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는데요. 다른 사건 역시 곧 배당에 나설 전망으로 경찰이 이번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한 소식은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누구도 승리를 말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대 4라는 판정승을 거뒀지만요. 최대 승부처 서울 탈환에 실패하면서 마냥 웃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지키면서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내석에 그친 초라한 성적표에 씁쓸한 표정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을 석권한 집권여당은 일단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선거 초반 15대 1 압승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12곳을 내줬던 4년 전 참패를 그대로 돌려줬다는 통쾌함이 엿보였습니다. 저희들은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2년도는 5대 12였습니다. 이제 반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총선과 지난해 대선에 이은 3연승. 하지만 기쁨은 찰나였습니다. 개표 막바지 대역전극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내줬기 때문인데 이기고도 졌다는 자조가 뒤따랐습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반대로 딱 4석 초라한 성적표지만 서울 사수에 성공한 국민의힘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국민의 경고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엄중한 주문도 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말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께서 정말 묘하게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동혁 대표는 오만무도한 정권에 맞서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고 한술 더 떴는데 입장문만 냈을 뿐 모습은 감췄습니다. 공교롭게도 TK 밖에서 유쾌한 반란을 일으킨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당선인 모두 장 대표와 투샷 없이 거리를 뒀던 인물입니다. 거대 양당이 애써 쓴웃음 짓는 동안 조국 혁신당과 개혁신당은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혁신당은 오만과 관성을 걷어내고 가장 낮은 곳에서 다시 뛰겠다고 반성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후보들을 뒷받침 못한 자신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헤즈볼라와 이야기를 했다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 협정을 맺을 필요가 없다며 곧 합의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고요?
네, 현장에서는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헤즈볼라와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it would be really nice if Lebanon could have some peace. And I spoke to Bibi Netanyahu about that, and I speak to them about it, and I actually spoke to Hezbollah about it. And I think progress is made. That's been.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이란과 강력한 합의를 위해 협상하고 있다며 합의 내용도 곧 알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요.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이란과의 합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Enriched uranium. Yeah. At this point, do you need a deal with Iran to go get it, or have you thought about just a covert, daring, send in the SEALs, send in the Rangers? We could get it right now. I don't think they could stop us if we wanted, but there's no reason to. It's entombed. You use a good word. It's entombed. 농축 우라늄이 묻혀 있는 곳을 알고 있지만 사상자 발생 위험 때문에 특수부대 투입 작전은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전 양해각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즉시 호르무즈 해협도 곧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와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이 미군을 살해한다면 곧바로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는 경고도 되풀이하면서 협상으로든 군사 공격으로든 미국이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을 함부로 쓰고 있다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 하원에서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여기에 대한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미 연방하원 어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네 번째 시도 만에 통과시켰죠. 결의안을 주도한 하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의원 4명이 가세하면서 가결됐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share the interest in making sure that Iran does not develop a nuclear weapon, but we have to do this in a way that is done through the use of force authorization that Congress has the exclusive authority over.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서 이 결의안이 비애국적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과 종전을 위한 최종 협상 도중에 이란 전쟁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불만입니다.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것보다 미국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 4명을 겨냥해서도 관심만 갈구하는 자들이라며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지층인 마가를 언급했는데 이는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표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오늘도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비판했는데 이란에서는 공식 부인하고 있다고요. 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오늘 이곳 국무부 청사에서 셰이크 자라 알사바 쿠웨이트 이란 의무부 장관과 만나 이란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친 이란의 부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서 쿠웨이트 국민과 미국은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쿠웨이트 국제공항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국 공군 기지를 공격했을 뿐 민간 공항을 타격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이란 국영방송은 미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쿠웨이트 공항 공격 영상은 대낮인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 공군 기지를 향해 드론을 발사한 건 자정 한밤중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쿠웨이트 미군 기지와 국제공항은 40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드론 조종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공개된 동영상은 조작이 됐고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복제한 이란 드론을 발사했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X에 올린 글에서 이란이 드론으로 민간 공항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이란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원인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있었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인데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박탈당한 건데 유권자들이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또 선관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쟁점들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를 보니까 그 선관위 지침이 있더라고요. 최소 50% 지침을 주고 그 이외에는 이제 지역 선관위에서 알아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은데 이 지침 자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 입장은 외주에 용역을 줬을 때도 그 정도의 선에서 이 투표용지 준비의 요건을 좀 낮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의 조언을 듣고 우리는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 수사 등을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50% 이상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문제가 가장 크게 된 곳이 송파구 아니겠습니까? 이 송파구에서는 왜 그 하한인 50%밖에 준비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송파구 자체 선관위에서는 50%를 준비했지만 각 투표소로의 지금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그런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렇다면 50%는 충족했다 하더라도 각 투표소의 배분에 있어서 제대로 배분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혹시나 이런 부족 사태가 났을 때 다른 투표소로의 이런 이송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더불어서 한번 체크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선관위는 사실 이제 선거 관리를 위한 기관인데 이 지침이 있다고 해도 기계적으로 50%를 배분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따질 때 쟁점은 어떤 게 될까요? 지금 형사 책임을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이 선관위 관련한 지금 직원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는가가 형사 책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관위 관련된 직원들은 아마 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지침상 50% 이상만 준비하면 된다고 해서 우리는 사전 투표율이 높을 것을 예상을 해서 50% 기준으로만 본 투표용지를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변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제 고발인 조사부터 이어지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봤을 때는 사실상 고의범은 인정하기 어려워서 이 선관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까지는 묻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일부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지금 유권자에서 실제 투표를 했던 이 송파구 구민들보다 표 자체는 그러니까 만드는 용지 자체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용지 부족 사태를 겪었던 투표소에만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서 다른 송파구 내 투표소는 오히려 표가 남았는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투표소 간에 이렇게 투표용지의 부족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었는가 이 부분이 사실상 형사보다는 민사소송에서의 쟁점을 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 준비에 대한 책임은 그렇고 부족을 알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선관위의 대응도 중요하잖아요. 일단 그 투표용지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퍼백에 옮겨오는 그런 지점들이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법적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지금 국민으로서 특히 이제 송파구에서 이 부족 사태를 겪어서 제대로 투표권 행사하지 못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국가 배상 청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쟁점은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논리로 고의는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이 선관위 관련한 공무원이 사실상 과실이 인정돼야만 그 해당 이 기본권 침해를 받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말씀 주신 부분이 크게 쟁점으로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오후 2시부터 줄을 선 이 유권자의 수 대비 투표용지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지금 송파구 안에 있었던 이 투표소 안에 있었던 선관위 직원들 사이에서 이미 예측이 됐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투표 중단이 이루어졌던 오후 4시까지 약 2시간가량의 시간이 있었던 것인데 그 사이에 어떤 대처를 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공무원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릴 만한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이 선관위 측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거법적인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에서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됩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후 6시가 넘어서 10시까지 투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상 그리고 또 관련된 하위 변경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오후 6시까지 투표를 마쳐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후 6시가 조금 넘더라도 투표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그 이미 투표소 안에 들어온 인원에 대해서 6시 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6시가 조금 넘더라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도 내용에 따르더라도 사실상 투표소 밖까지 길게 줄을 서 있었던 인원들이 있었고요. 밖에 줄을 서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오후 6시가 넘으면 출구조사 결과를 투표소 밖에 있는 인원들은 그대로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들었던 이 결과가 이 참정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 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투표권 행사가 오염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이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충분히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투표일 전에는 저희도 그 블랙아웃 기간이어서 여론조사도 공표 못하는 기간인데 일부 유권자들은 결국에는 그렇게 출구조사 결과를 알고 또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을 수 있다라는 지점 짚어주신 거고 앞서 그 유권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권자들이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이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내가 정말 송파구에 지금 투표용지 상태를 겪었던 이 투표소에 직접 갔다가 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침해받은 국민이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그곳에 갔다가 투표권을 실제로 행사하지 못했지만 그 행사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예를 들어 사진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런 손해를 입은 당사자다라는 점을 이 법적 과정에서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이라면 그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을 지금에서라도 그때 찍었던 사진이라든지 어떤 녹음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관해 놔야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내가 직접 침해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점이 무리 없이 입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청구 금액, 또 인용 금액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자면 아마 수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이 이제 국가배상 청구가 들어가고 이 소송의 결과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선거권 그리고 투표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때 국민 한 사람이 입는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과연 사법부가 얼마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해서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 중에 또 하나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거라고 하던데 이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헌법소원이 접수가 됐죠. 지금 청구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헌법소원이라는 것이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을 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사실 송파구에서 특히 부족 사태를 겪었던 이 투표소에는요. 갔다가 투표를 하지
못한 인원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가서 투표는 했지만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이 출구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국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이러한 선관위의 이런 불법적인 이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나의 참정권 행사라는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고요. 내가 직접 침해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 관련성까지 인정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됐잖아요. 가처분의 지금 취지가 선관위가 보관 중인 지금 문제가 된 2,000개의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어떠한 이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넣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는 사실상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용지의 현재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선관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투표용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격한 규정 두고 있습니다. 투표용지는 전날 인쇄돼야 되는 것이고요. 일련 번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2,000개의 투표용지 중에 전날 인쇄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련 번호가 동일한, 그러니까 기존 투표용지를 복사한 형태의 투표용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위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도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사태가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우리 전례를 찾기는 어렵고 외국의 사례를 많이 가지고 오는데 독일 베를린 사례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재선거가 진행이 됐는데 이번 사태 두고는 뭐 재선거나 선거 무효 소송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던데 왜 그렇습니까? 대표적으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오세훈 당선자와 지금 2등을 했던 이 당선자 사이에, 후보자 사이에 이 투표의 간격이 지금 몇만 표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과연 2,000표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받아들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재선거라든지 재투표라든지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청재지변 등 이 기타 정말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땐 재투표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그 단서 조항을 보시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야만 재투표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양 후보자 간의 투표 간의 간격이 2,000개를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시비가 있을 가능성은 좀 적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구의원과 시의원 사이에 이 두 후보자, 당선인과 후보자 사이에 이 간격이 정말 수천 표에 이르지 않는 정도, 수백 표라든지 수십 표 차이로 지금 뭐 1번 당선자가 당선이 됐다라는 상황이라면 떨어진 후보 입장에서는 혹은 떨어진 후보가 소속한 이 정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의원이나 뭐 구의원 같은 경우에는 낙선자가 개별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낙선자가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낙선자가 소속한 정당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이것이 정말 선거 무효 소송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면 아마 이 낙선한 사람 입장에서는 독일의 이 베를린에 있었던 2021년도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때도 이번 사례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실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훨씬 적게 준비했던 것이고요. 이 때문에 오후 6시가 넘어서까지 투표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나중에 조사 결과 투표용지를 그냥 복사해서 투표하게 한 그런 상황까지도 발견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연방헌법재판소, 독일에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위헌 위법하다라고 지금 봤고요. 또 그때 당시에도 재선거를 명할 정도로 그 위법성을 높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독일 헌재에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투표소에 갔는데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만 직접 피해자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을 보고 가지 않았던 그런 사람까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갔는데 투표 못한 사람, 이 사람만이 선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숫자냐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베를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례에서도 반드시 2,000표만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독일 베를린 사례처럼
2000표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도 내용을 보고 아예 가지 못한 또 오염된 투표에 대해서는 수적으로 정확히 우리가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재선거가 타당하다라는 독일의 판례를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 앞으로 그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법적 쟁점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걸로 보입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비서실장, 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르면 8월로 예정된 만큼 당대표 출마 준비 기간을 고려해 총리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당장 김 총리 뒤를 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 2년차 내각을 통할할 후보군으로 세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친 이재명계의 좌장이자 이 대통령이 하루 전 직접 SNS 개설을 홍보하기도 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역할을 인정받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유력 후보로 물망에 올랐습니다. 한 장관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지휘하며 신임을 얻었는데 차기 총리로 지명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첫 여성 총리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후임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놓고 이 대통령이 고심 중인 걸로 안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진 않았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내각 개편의 방향이나 시점을 재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 만큼 차기 총리 향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물망에 오른 걸로 알려진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개각이나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게 점쳐졌었는데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의 승리에는 부동산 민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이 내용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선거 결과를 보니까 역시 서울시장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여기에서 결국에 오세훈 시장이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른바 한강벨트가 다 오세훈 시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민심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선거 결과가 오직 뭐 부동산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서울시는 이제 행정이 주거하고 교통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 민심이 많이 좀 반영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뭐 강남 3구야 원래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야당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그렇죠. 예. 한강벨트 이제 용산 그다음에 뭐 이런 쪽 영등포까지도 예, 동작도 이런 쪽으로 봐서 한강 그 주변에 있는 구가 네. 보면 사실 서울시로 보면 상급지, 주거 상급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어떤 민심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자,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강벨트 쪽에서 오세훈 시장의 강세가 보였고요. 정원호 후보가 승리한 지역도 은평이라든지 강북 같은 곳도 있었지만은 원래 강했던 곳에서도 격차가 많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단 말이죠. 경기도로까지 한번 살펴봐도요. 경기도에서 하남, 성남, 용인 이런 곳까지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국민의힘에서 차지한 걸 보면은 일각에선 그런 평가도 해요. 종부세 라인들의 어떤 심리가 변한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가 이제 하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불만이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지금 정부 들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쪽에 규제가 막히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좀 불만이 좀 강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라는 평가를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게요. 그렇다면은 이런 불만이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렇다면은 원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보유세라든지 강화 같은 어떤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좀 조정이 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완화될 가능성을 시장에서 많이 좀 평가를 하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정부거든요. 오히려 이제 기존에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보다 지금 네. 정부가 훨씬 강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보유세가 강화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예,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이게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는 거는 참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 동의하는 그런 아젠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판단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세 강화. 문제는 지금 이런 의지와는 다르게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 같거든요. 어제 나온 서울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봐도요.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상승을 하고요. 그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제 과거 뭐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모든 정부들이 사실 부동산 시가 올라가는 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요. 여러 가지 예. 정책들을 내놨는데 결국은 다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대부분이 보면은 공급이 안 들어가고 그냥 시장 규제, 수요를 억제, 대출을 규제 이런 쪽으로만 신경을 쓰면 결국은 그게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잡고자 하는 게 주로 이제 강남 지역 부동산 집값인데 결국은 그게 서울 지역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기도 아래쪽 지역에 또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풍선 효과까지 이제 유발되는 그런 전형적인 과거의 그런 이제 부동산 집값의 효과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권 오르다가 요즘엔 약간 주춤하는데 대신에 동대문, 성동, 강북구 이런 곳들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기도 남부 쪽 화성시 동탄구 이런 곳은 0.6%나 한 주 동안에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세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 보여요. 이런 것들도 매매 가격을 같이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심리, 강박함, 그리고 그쪽에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 전월세 물량도 이제 실주거 의무까지 들어가잖아요. 네네. 물량도 줄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무슨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전월세난이 상당히 좀 심각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이게 좀 뭐 꼭 경제 정책이 어떤 정치적인 일정에 따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전월세 대책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 예. 네. 근데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정부에서 미싱을 한 건지 아니면은 이게 지금 그 전월세난을 좀 서울 지역에 지금 중심으로 전월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과소평가한 건지 아무튼 그게 정책이 뚜렷한 대책이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나오긴 나왔었는데 비아파트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역시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다시 5선에 고지 오르면서요.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대책에도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대표적인 이제 정책이 저거죠. 3.131. 그러니까 2031년까지 31만 호 서울에 준공이 아니고 착공입니다. 예. 그러니까 5년 뒤에 착공하면 공약은 달성하는 건데 네네. 이게 오세훈 시장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뭐 민간 주도 자금 끌어들여서 이제 31만 호를 만들려면 하세월인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울시장의 공약이 이게 함정이 있는 게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성과는 다음 서울시장이 가져가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고 뭐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은
엄청난 그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허가도 예. 나야 되고 민간 자금도 끌어들여야 되고 또 인가도 해야 되고 인프라나 이런 거 또 중앙 정부와 또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세월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31만 호가 과연 될까? 또 최근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는 국면이고 인플레 때문에 공사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놀랐죠. 예.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예. 공사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는 분양가를 엄청 높여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제일 중요한 건 공급인데 이 공급 자체가 제대로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 걱정되는 건 또 있어요. 부동산 걱정은 계속 이어지는 건데 최근에 걱정이 되는 거는 역시 환율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530원대까지 올랐고요. 야간 거래에서는 1,540원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거든요. 높아도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예, 높습니다. 이게 사실 예. 뭐 부동산 문제야 뭐 하루 이틀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예. 버티면 되는 건데 환율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게 1,500원대 이상은 우리가 1,400원대 이상은 뉴 노멀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예. 1,500원대면 거의 금융위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환율이면 사실 우리가 상당히 좀 불안해해야 되고 예. 가장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오는 건 수입 물가가 이제 환율 때문에 급등하게 되면서 예.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게 만약에 이제 1,530원 정도가 있는데 네. 1,600원을 넘어서게 된다. 우리 지금 한국 경제가 되게 탄탄한데 그 정도 환율이면 이거 한국 경제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불안한 이슈를 해외에서 건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좀 불안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탄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에서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안 볼 수가 있는 예. 거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좋게 봤던 사람들도 원달러 환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한국 경제에 뭔가 문제가 있나? 이거 어떤 대외 신인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도 이제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했지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번 달에 외환보유고가 줄은 게 우리가 좀 달러화를 팔고 이런 정부 쪽 개입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무분별한 좀 직접적인 개입도 우리가 좀 삼가를 해야 될 게 사실 외환위기가 그래서 발생했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지만 한국은행 그다음 우리 정부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다못해 구두 개입이라도 좀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내란을 극복을 했는데요. 이 내란 때보다도 환율이 지금 더 높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두 개입은 어제도 있었지만 구두 개입이 시장에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모습도 감지가 되거든요. 지금 이런 고환율은 대체 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나가면서 주식을요? 옛날에는 주식을 팔아도 그냥 국내 대기자금으로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팔고 가만히 있으면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다른 시장으로 가서 다른 해외 시장으로 가서 좀 저평가된 주식을 사자. 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외국인들이 하루 이틀 정도 팔고 그랬으면 괜찮은데 지금 계속 팔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당분간은 원달러 환율이 지금 향후 몇 달간은 한국 경제 가장 큰 현안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당장 수입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미 3%를 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이것들이 고공행진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유가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또 원유 정제 시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구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쟁 이전에 배럴당 60달러대는 어려울 거고 최소한 80달러대 수준 유지할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환율은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은 수준이고 그게 결국은 기업들의 출하 물가, 즉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높일 거고 이미 생산자 물가 상승도 높아졌습니다. 이게 또 소비자 물가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지금의 유가 급등 때문에 물가가 일시적으로 확 점프했다가 곧 가라앉다 이런 평가가 있지만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은 점프했다가 옆으로 갔다가 다시 점프,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환율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스파이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금리도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경제 지표가 성장률 같은 것들은 잘 나와도 실제 경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게 도움되지 않는, 실제 경기는 부진한 이런 어떤 착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총량 지표라 그러죠. 경제 성장률은. 근데 거기에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의 전기비 1.7%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평가 반도체 때문이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3고라고 그러죠. 고유가, 그다음에 고환율, 그게 이제 고물가로 이어지면서 고금리까지 이어지면 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내수 경기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라는 수출 경기는 좋은데 반도체 산업 말고 내수와 연관된 산업들은 상당히 어렵고 반도체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1.7% 경제 성장률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저건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냐. 그렇게 느끼는 게 K양극화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 끝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젠슨 왕 엔비디아 CEO의 방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 소식으로 LG그룹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다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받고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요. 이번에 와서는 어떤 화두를 던지게 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이제 만나는 분들이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엔비디아 넷플만은 그리고 LG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회장님들 만나는데 그거 부분들 플러스해서 게임 업체도 만나고요. 그런데 생각을 좀 해보면 엔비디아가 뭔가 좀 약간 주춤거리는 게 아닌가? 자기가 물량이 잘 안 팔리나? 그런 생각이 좀 사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얘네들이 AI 제조업체지 서비스 업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프라 업체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도 그분이 방한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기업들은 좀 해피한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 AI의 흐름 자체가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맹을 찾는 어떤 모습들이 연출이 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테니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밤사이 비는 그쳤는데 지금 바깥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나오실 때는 얇은 겉옷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더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당분간 심한 고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과 주말, 휴일까지 서울 낮 기온이 27도 안팎을 유지하며 예년의 초여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하늘이 차차 개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청주의 기온 18.5도, 광주 19도, 창원 2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체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서울 27도, 전주와 대전 26도로 예상되고요. 영남 지방은 포항 30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는 등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며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휴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을 맞아 여름 바닷가로 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